이것이 정치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주요 뉴스부터 짚어봅니다. 김정 앵커 전해주시죠. 네, 담담타타 오늘의 정가 브리핑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주영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또 신임 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성영훈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여야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5개 부처 개각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신임 인사들은 전문성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와 4대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들이라며 이번 개각이 국정의 내실을 다져 막힌 전국을 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총선에 출마하고자 사임하는 장관들을 대신할 총선 지원용 개각일 뿐이라며 이번 개각은 땜질식 회전문 인사, 보훈 인사라는 것 외에는 별 특징을 찾을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오늘 국민이 원하는 정권 교체를 하겠다며 2월 초까지 독자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의 독자신당 창당 방침 공식화에 따라 호남 지역을 비롯한 텃밭 균열이 가속화되는 등 야권 지역의 빅뱅이 예상됩니다. 특히 안 의원은 호남 신당 세력과의 연대는 열어두면서도 새정치연합과는 연대, 통합 불가 원칙을 밝혀서 내년 총선에서는 일녀 다야 구도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담담타타 정가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히 달라지는데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각각의 또 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번 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개각은 발표 시기가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사실 총선을 앞두고 개각이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었고요. 오늘 후보로 지명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우선 깜짝 인사는 없었고요. 다 그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고 있는 무난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문 행정관료 출신들이 중용이 됐고요. 또 당 출신이 두 분이 또 입각을 해서 무난한 인사로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원식 의원님은요? 예, 시기는 적절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고민도 묻어난 인사라는 점은 인정을 하겠지만은 평이했다. 그리고 이제 강은희 내정자 같은 경우는 과연 여성 문제에 전문성이 있을까라는 의문과 또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그런 공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유일호 내정자는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면은 그럴 바에야 왜 한 달을 나가셨다 다시 들였나 뭔가에 좀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유일호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국회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또 경제부총리로 가라. 이거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원래 유일호 지명자는 원래 조세 전문가고 장관 직책 그 분야로 보면 사실은 기재부가 더 맞습니다. 국토부보다는. 근데 자기 전공 분야를 찾아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요새는 장관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국회 설득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를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국회 권력이 야당에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같은 의원 출신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또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경제부총리로 유일호 의원이 지명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경제 얘기했단 기조, 말이죠. 국정 기조의 일관성,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발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찌감부터 그렇게 정해졌다면 아마
바로 했지 그렇게 하진 않는가 뭔가 다른 인선을 추구했다가 안 된 듯한 인상 뭐 그런 걸 지울 수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경제부총리 임명이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뭐 더 어떤 그런 딴 분들을 찾으려다가 네. 제대로 못 찾으니까는 그냥 선택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번 개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의 2월 초 창당이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먼저 당내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당이 공식적으로는 오늘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당 내부적으로는 참 찹찹한 거죠. 드디어 이제 분열이 심화된다. 분당이 가시화됐고 이번 총선에 아마 다른 당으로 경쟁하면서 한 식구가 된다. 이런 내부적인 찹찹함이 묻어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밖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뭐 다른 당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소위 안철수 신당이 창당이 돼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국회 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 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합의하면 됐던 것을 또 제3의 원내대표, 그러니까 3명이 합의를 해야만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산적돼 있는데 또 다른 교섭단체 출연, 이것은 일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 내적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니면 외부적으로 왔던 분위기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런 와중에 광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김동철 의원이 탈당을 했고 또 호남 의원 7명 정도가 좀 더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추가 탈당이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있습니까? 제가 그 광주 지역 의원분들을 네. 뵙고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 그 분위기를 한 그런 느낌에는 광주는 강기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번 연말까지 탈당을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12월 말에 지역구 획정이 정리되면 호남의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본격적으로 고심하고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것이 김한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 움직임이 가속화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어떻게 보면 당내 사정은 어려워지는 거겠죠? 어려워지죠. 그리고 네. 두 분은 우리 당의 지도자답게 사실은 당의 통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이분들이 그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지도자에 맞는 더 큰 통합을 위한 결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네.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그 지난 토요일에 이미 김한길 의원님은 아마 그런 의사를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마 문재인 대표께서 전라북도로 정동영 전 의원을 만나러 내려가는 길인데 급하게 이제 그 문재인 대표의 비서실장인 박강원 의원님한테 전화가 와서 뭐 아마 김한길 의원님이 그런 의사를 전달을 해서 대신 대표 비서실장이 김한길 의원님을 만나러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박강원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지역구가 같이 수원이다 보니까 네네. 요새는 뭐 사정이 다 비슷합니다만 주말도 뭐 송년회나 각종 행사가 많아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행사장에서 마주할 때가 많은데 그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뭐가 있긴 있구나라는 감을 잡았는데 아마 그것이 김한길 의원님이 아마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뭐 오늘 SNS 같은 경우에 어제 SNS 같은 경우에 문 대표의 결단이 있기를 좀 촉구한다라고 해서 또 한번 책임론을 거론했단 말이죠. 당내에서 이런 책임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문 대표께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부 분위기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문 대표께서 지금 마이웨이를 말씀하시면서 측근 인사 기용을 하면서 오히려 자꾸 이렇게 축소되는 듯한 좀 통합이 아니라 더 축소되는 듯한 그런 인사나 그런 어떤 운영이기 때문에 좀 더 통합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있어야지 이런
갈등의 모습을 분열의 모습을 일단 수습하지 않겠냐 이런 내부적인 논의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김한길 의원이나 뭐 박지원 의원 같이 중추적 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철수 의원과 힘을 합친다라고 한다면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도 그렇게 썩 달가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만 네. 아마 이 지난 19대 총선처럼 이제 당 대 당의 어떤 선거 연대는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의 후보 간의 연대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당대당 연대가 아니고 지역에 나온 각 당의 야당 후보들 간의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야권의 분열에 의해서 새누리당이 어떤 반사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더 어렵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이 기호 2번, 3번, 4번 다 각자 같은 지역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당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연대 가능성에 대한 무게감을 주는 평론가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저도 분당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연대나 네. 아니면 하나된 모습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대 모습을 상상하고 또 희망해 보지만은 뭐 바로 이혼한 다음에 다시 또 결합한다. 이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고 또 현실상 지금 헤어지는 과정에서 또 마음의 상처가 양자가 깊기 때문에 예. 그게 과연 쉽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적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보면 호남의 당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호남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중심축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제 지역구만 말씀을 드려도 네. 지금 지도체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래도 탈당은 하지 마라. 좀 약간은 이렇게 그 대립적인 말씀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선거 과정이 더 심화되다 보면은 예. 어느 순간 이 의견이 합치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좀 그 국민들이 원하는 특히 또 호남 지지자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아주 편협한 지도체가 아니라 통합적인 지도체대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마도 그 민심을 설득하지 못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선 중도파의 이탈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험지 출마론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인지도가 이미 높고 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신인이나 아니면 기존 정치인이라도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에 이번에 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소위 그 좀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인 영남권이나 이런 곳에 출마하지 말고 수도권의 힘든 지역에 출마해서 당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소위 험지 출마론인데요. 네. 이것은 지금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에 있는 우선 추천 제도하고도 부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추천이라는 게 이제 상대 당의 후보보다 월등히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 이렇게 소위 이렇게 우선적으로 어떤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 당원 당규상도 맞고 당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의석수가 많고 이번에 지역구 조정이 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수도권에 좀 당선 가능성이 높고 그 주변 지역까지 좀 새누리당 붐을 일으켜줄 수 있는 명망가들이 출마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 당의 바람이고 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또 이렇게 비중 있는 분들은 모시려면 좀 좋은 지역으로 모셔야 되는데 뭐 당선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지역으로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또 그렇게 쉽게 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후보 나오려는 분들 아니면 당의 입장에서
출마를 좀 주저하는 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렇게 당으로 모셔와야 되는 분들에게 험지 출마를 본인이 결심해 주면 좋은데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는 좀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계파 간에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상대 계파 사람들 저쪽으로 좀 나가라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글쎄 그건 계파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지금 뭐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뭐 어느 계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사정에 어두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파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의 입장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본인의 입장이 좀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당에서 보면 이제 험지 출마론이나 중도 뭐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야당 입장에서 뭐 지금 분당까지 돼 가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뭐 그 어차피 이제 분당이 되면은 네. 그 경쟁 요소가 또 강화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지혜와 해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일단 뭐 불출마 선언이나 아니면 그 전략 공천도 누구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승리를 위한 정교한 배치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의 어떤 이념이나 지향은 뭐라 그런 슬로건을 정확히 하면서 거기에 맞는 전략 공천들 그다음에 그런 인사들을 충원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또 갖가지 경쟁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당이라는 게 분열이지만은 나름대로 또 경쟁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기대하셔도 될 거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새롭게 인선을 하면서 약간은 편협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이 편협된 모습 때문에 혹시 공천에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인사가 편협되면 네. 당의 운영이 편협되는 거고 그럴 경우는 공천도 좀 편협되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당의 외연과 인재를 골고루 씀으로써의 어떤 장점들을 많이 살리지 못할 그런 우려가 사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도 있었죠. 뭐 한 가지씩 좀 얘기를 해보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어르신 세대 이 얘기했습니다. 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매번 어르신 노인 얘기 때문에 힘들어했었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는 이 발언이 네. 그 단어로 치더라도 노인 폄하 발언으로 해석돼서는 안 되고 그걸 정쟁화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당대표께서 선거를 앞두고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해할 표현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다만 좀 사고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거든요. 네. 특히 정치인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자기를 변시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 지지하지 않는 분들을 탓한다 이거는 정치인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어르신 세대가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없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밭을 탓한 것은 아닌가? 그분들이 네. 왜 우리를 지지하냐?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의 노인 정책이 충분하지 않고 불만도 많습니다. 제가 부딪혀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저희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에 많은 그런 지형상으로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를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를 줄 것인가 그런 다가가는 모습이 더 필요한 게 정치인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정치인이 특히 정당의 대표자가 어느 특정 세대에서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그 세대를 비난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대표께서 그래서 초선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20대, 30대가 지지가 좀 적게 나옵니다. 그 장년층보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청년층을 비난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청년층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청년 실업 대책을 보다 활발하게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뭐 직업 교육의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고 공약이나 아니면 정책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당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바꿀 마음이 별로 없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세대가 지금의 어르신 세대입니다. 며칠 전에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상향했습니다만 단군 이래 최고의 신용등급을 보유하게 됐죠, 우리나라가. 근데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960년만 해도 국민소득 60불에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지금 단군 이래 최고의 신용등급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세대가 지금의 어르신 세대거든요. 근데 그런 세대를 보고 바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비난한 것은 뭐 사실과도 맞지 않고 전혀 네. 엉뚱한 그 해석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야당은 또 그전에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선거를 앞두고 당의 책임 있는 대표급에서 계속 노인과 관련한, 어르신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그 구설수에 올랐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선거 120일도 안 남았는데 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글쎄요, 뭐 그 다른 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다 보니까 평소 생각이 그냥 이렇게 툭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내용은 이제 선거구 획정이 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지금 현역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현역이기 때문에 편하게 지금 별로 생각 없이 선거구 획정 놔두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선거구 획정 연재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 당으로서는 비례대표는 연동형이어야지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여당이 도저히 이걸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측으로는 10월 말에 그 국회의장께서 253대 47 이 비율과 네. 그다음에 비례는 종전의 방식으로 직권 상정하는 좀 그 여야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 아쉬운 대목이죠. 예. 그래서 내놓은 것이 이번에 수정안이 3에서 5%한테 3석, 5% 예. 이상할 때 5석 이 부분을 내놓긴 했는데 이 부분도 새누리당은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일까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례대표제 관련한 야당의 주장이 하도 여러 번이 바뀌어서 지금 사실 따라가기가 좀 버거운데요. 처음에는 비례대표는 한 석도 못 줄인다. 그래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다가 이제 최근부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라라고 주장하다가 이제 일요일 날은 또 뭐 최소 의석수를 보장하고 또 좀 복잡하게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명분은 사표 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를 들어보면, 실제 좀 분석을 해보면 사표 방지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오히려 무더기 사표가 나올 수 있는 제도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뭐 안철수 신당의 경우에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가더라도 정당별 투표에서 18%만 득표를 하면 현행 비례대표 54석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역으로 제1당의 경우에 지역구 의석에서 40%를 차지하고 정당별 투표에서 40%를 득표를 하면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정당별 투표 40%가 다 사표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표 방지가 아니고 오히려 무더기 사표가 나올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한 군데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없고요. 이게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내건 명분과 실제는 거꾸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명분도 없고 실제로는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표의 개념을 잘못 보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표의 의미를 다 살리는 게 연동형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의원내각제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한 표의 가치도 다 반영시키려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표 방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면 사표 방지.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에서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서 한 명만 당선이 되니까 2위 이하를 해서 당선이 안 된 사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구 후보가 얻은 득표에 연동해서 의석 수를 그겁니다. 배분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겁니다. 야당이 아니요.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투표에서 얻은
득표의 전체 의석 점유율을 연동하는 아니, 거기 때문에 그건 맨 이게 처음에 얘기한 사표 거는 방지하고 상관이 저희가 없습니다. 이제 지역구 투표에 연동을 했는데 여당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제안을 바꾼 거죠. 네. 그런 건데 원래 일관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연동형이고 그거는 지역구 투표 수와 연동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알겠습니다. 주장을 애초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예. 주장이 여러 번 바뀌어서 근데 이건 지금 계속 제안한 하여튼 거죠. 바뀐 게 최근까지 계속 주장한 것은 지역구 후보가 아닌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과 전체 의석 점유율을 연동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마지막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원래 그 제안했는데 안 받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수정 제안하다 보니까 여러 번 제안했는데 그게 일관성이 없다면은 그런 건 안 되죠. 그게 아마 권역별 비례대표제 주장하면서 그 예. 내용이 들어가 맨 있었는지 처음 연동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선거구 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네. 계속 안이 바뀌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만 계속 돼 왔고 결국은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하면서 선거구 백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상정 가능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여야 어떤 입장이 될지는 한 두고 봐야 될 말씀만 것 드리면 같습니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입장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할지는 또 두 분께 맡겨둬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김용남 의원과 최원식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